안녕하십니까. VML을 맡고 있는 전윤호 지사장입니다. 오늘 금일 여러분들이 GIT 솔루션 데이에 참석해 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기조연설을 저에게 맡겨주신 GIT의 이유찬 사장님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천 방안에 좀 가까운 얘기를 전달드리고자 하고요. 두 가지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한 지 벌써 한 6, 7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일어난 코비드 19 이 여파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Anywhere Workplace 이 두 가지가 주요한 화두여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화두에 대한 얘기를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이제 비대면 확대, 그다음에 코비드 영향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마켓에서 예상한 거는 아마 이게 앞으로 한 2, 3년 혹은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되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굉장히 앞당겨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는 작년에 이제 비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비드 영향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빨리 비즈니스를 회복할 거냐 하는 이 회복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땡겨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줄곧 일어났던 이 구독 경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 구독 경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그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비즈니스가 이제 글로벌리 성장하고 경쟁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임직원들도 이제는 모여서 일을 하기보다는 각국에 흩어져 있거나 혹은 각 펑션별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계속 이제 작년부터 또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로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제 기업의 자산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열 거냐 하는 문제.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요인이 됐고 이 전체가 결국은 혁신을 해야 된다. 빠른 혁신이 결국은 중요하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비대면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디지털 퍼스트 커스터머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걸 빨리 가속화해야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병원이다 그러면 원격 진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격 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원격 진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비드 영향을 받고 나서 단순하게 이제 정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마스크가 동이 났을 적에는 마스크가 어디에 있다를 알리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백신 주사 맞았는데 저도 백신 주사 맞고 나니까 정부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주사 맞고 이상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시티즌에 대한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대부분 다 저희도 이제 저희 집에 이제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학교 못 간 지 오래됐죠.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금융과 리테일에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리테일은 동일하게 고객이 대면하지 않고 이 서비스들을 이제 받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이 비대면 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
기업들은 더 비즈니스가 이제 번창을 하고, 이거에서 조금 느린 데들은 고객도 잃고 비즈니스도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CIO들한테 이제 여쭤본 거죠. 당신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쪽에서 이 핀텍이나 이쪽으로 굉장히 강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DBS라는 은행이 있는데, 여기 CIO가 이제 비즈니스 이퀄 테크놀로지, 즉 이제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는 다르지 않다, 이건 하나다. 그래서 나의 업무라는 것이, 나 CIO의 업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현업에 제공하는 거였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테크놀로지를 갖고 은행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국내 은행들도 이거에 맞게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조직과 인력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CIO들의 이제 이 주요 포커스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적에 약 3가지 정도, 이 포브스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CIO들조차도 내 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로운 매출 창출, 이게 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출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2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만드는 서비스로 가지고 고객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만족한 고객은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어떤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부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왜 이거 잘 안 될까? 이게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주요 챌린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이제 물론 이제 버짓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짓이라는 게 어디나 그렇듯이 CIO들의 가장 큰 컨선이 이거거든요. 새로운 버짓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버짓을 가지고 또 이러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끌고 나가려고 하니 사실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팀의 스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레거시 업무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각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사일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일들은 굉장히 잘 하는데 이게 지금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음 이제 주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앱이 지금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빨리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들,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된 서비스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또 감수해야 되니까 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옛날하고 틀렸고, 이제 이게 특정 서비스를 새로 이제 런칭하거나 서비스를 열었을 적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스케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많은 맹점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갖고 있는 IT 환경은 뭐냐면 비즈니스 확장성을 고려해서 여유분을 잔뜩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유분을 갖다 놓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필요하지 않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다양한 형태의 앱이 되다가 보니까 예전 방식으로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요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앱을 현대화 시켜야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중요한 항목 3가지,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셔라.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 돌고 있느냐 하고 있는 인프라 쪽에 대한 현대화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화두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봐라.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봐라. 이제 이게 뭐냐면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디서 수행할 거냐, 어디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게끔 할 거냐 하는 측면에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애플리케이션들 중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야 되느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실천적인 방안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 중에 하나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뭐 5R 혹은 뭐 7R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은 제일 쉬운 건 기존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둡시다. 그대로 둬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이게 리테인인 거죠. 혹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이건 뭐 계속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버립시다. 그럼 리타이어입니다. 이 두 개는 쉬운 결정이고요. 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리아키텍처링 혹은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조금만 바꿔서 쓰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어디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거냐 하는 거하고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게 리호스트 혹은 리플랫폼, 리롤로케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리고 새로 사면 되거든요. 버리고 새로 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리플레이스 혹은 사스나 이런 도입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애플리케이션 전체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화두를 이걸로 저희가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한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뒤에 사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애플리케이션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전체 맥락에서 제가 전달할 얘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옵티마이즈하고 혹은 이노베이션하고. 여러분이 올해 해야 되는 프로젝트 혹은 내년에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이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IT 자산을 옵티마이즈 할 거냐 혹은 완전히 새로운 것, 이노베이션 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범주의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요. 애플리케이션을 놓고 하는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마이즈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이노베이터한 거를 개발하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러면 리팩토링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나의 주제로 빼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떨 때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리플랫포밍 해야 되느냐, 리호스팅 해야 되느냐 혹은 리로케이트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 슬라이드를 조금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키노트 2개 세션 이후에 첫 번째 이제 VM웨어가 전달하는 세션이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텐데요. 아마 그 세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새로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리팩토링인데 혹은 이제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거죠. 자, 이거를 개발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앱을 모더나이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people, process, technology,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여하이 조합해서 프로젝트를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느냐, 다양한 기술을 경험한 직원이 깊게 관여해야 된다. 그 이제 이 다양한 직원, 스킬을 가진 직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얘기할 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할 때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MS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게 애플리케이션을 잘게 쪼개서 민첩하게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론을 MSA라고 얘기를 했죠. 기존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방식이 워터폴 방식으로 빅뱅으로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한다는 게 이제 MSA로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 MSA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 몇 개 은행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또 중요한 몇 개의 엔터프라이즈들, 제조업체들하고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래서 특정 갖고 있는 레거시 업무 중에 일부를 빼서 MSA 아키텍처로 바꿀 적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자, 어떻게 전환할 거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거죠. 목적이 뭐고, 자, 이걸 하고 났을 적에 우리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특정 그 업무 도메인을 가져다가 여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거를 잘게 쪼개서 그걸로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서비스들끼리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업과 코더가 같이 앉아서 실제로 만들어가고 디버깅하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는 방식을 MSA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VM웨어가 작년에 인수한 피보탈 랩,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198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즉 새로운 방법, 이노베이티브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빨리빨리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회사의 고객과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 인터널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 직원들의 역량을 프로세스하고 같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이제 바뀐 이름으로 탄주랩, 이전 이름으로 피보탈 랩이라는 거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그 MSA 아키텍처로 바꿔서 크게 성공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썼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이노버티브하게 바꿔야 되는 리아키텍처링 혹은 리팩토링 해야 될 적에는 이 부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노버티브하게 바꾸는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을 어디다가 올려서 수행시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 데이터 센터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아까 말한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전략을 짰더니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그게 아니고 나는 SaaS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써야겠어. 혹은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개발해서 써야겠어. 그렇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야 돼.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서로 연동해서 또 돌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면서 이게 워크로드별로 결국은 내 앱을 어디다가 수행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5년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느냐, 이건 글로벌의 데이터를 근거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보건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서 도는 업무나 데이터가 약 반 정도라면 나머지 반은 다른 데서 돌 거라는 거죠. 그 다른 데의 대표적인 데가 약 30%에서 40%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클라우드입니다. 그 클라우드가 아까 말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내고 있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aaS로 업무를 제공해주고 있는 워크데이나 Salesforce.com이나 이런 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국내 여러 가지 이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혹은 SaaS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국내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나머지 10에서 한 15% 정도의 업무는 어디서 돌게 될 거냐? 엣지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엣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엣지에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에서 돌게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또한 여러 가지 이노버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리테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로봇, 리테일이나 매니팩처링에서 로봇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결국은 이 로봇이 하게 되는 수행해야 될 업무들은 엣지, 그 로봇이라는 엣지의 애플리케이션이 돌아야겠죠. 이제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서 수행돼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크라우드 퍼스트가 아니고 크라우드 스마트. 어떻게 크라우드 기술들을 잘 쓸 거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라우드 기술을 갖다 쓸 적에 옵티마이즈냐 이노베이션이냐, 어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형태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리팩토링을 한다고 한 전제하에서도 결국은 기존의 대부분의 업무가 베어메탈에서 돌고 있거나 아니면 VM웨어 베이스의 VM에서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바꿔서 갈 적에 어쩔 수 없이 일부가 컨테이너 형식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요. 자, 이랬을 적에 데이터는 또 이렇게 뭉쳐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VM에 돌고 앱은 컨테이너에 돌고,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이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VM웨어가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내놓게 된 게 이 VM과 컨테이너가 같이 돌 수 있는 환경,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과 하는 프로젝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조금 먼저 갔던 유럽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이 사례가 뭐냐면 이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큰 은행입니다. 이제 이 은행이 어플리케이션이,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조사를 했더니 한 1,8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800개의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SaaS로 돌고 있는 건 1% 정도, 현재 약 20개 정도의 앱이 이쪽에서 돌고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약 30개, 그 다음에 온프렘 카스, 즉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에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게 한 20개 정도, 그 다음에 온프렘에다가 VM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약 800개 정도, 그 다음에 베어메탈로 돌고 있는 게 약 한 600개 정도, 메인프렘과 레거시에서 돌고 있는 게 약 한 300개 정도.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약 21%는 리타이어 시키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로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 게, 라이프 사이클을 만든 거죠. 이게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 1,400개 정도에 되는 것들이 보게 되면 트러디셔널한 X86이나 레거시는 줄어들게 되고요. 나머지 3개, 온프렘 이아스, 온프렘 카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는 업무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스가 일부 늘어나게 되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킬셋을 이렇게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거 호주의 이제 그 커먼웰스 뱅크의 사례인데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거죠. 여기는 약 25%의 애플리케이션을 향후에는 없앤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엑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갖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주의 은행들과 우리나라 은행 굉장히 다릅니다. 호주 은행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앱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의 인프라를 관리를 하는 것을 아웃소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IBM이라든지 EDS, 지금 이제 뭐 엑센추어,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한테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이걸 퍼블릭 클라우드 올려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릴로케이션, 일부를 리호스팅, 혹은 일부를 리팩토링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엑시스를, 센터 엑시스를 가장 빠른 시간에 하는 의사결정을 한 거고, 대표적으로 VMC1, 아마존 같은 그 솔루션을 선택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스위스컴이라는 뭐 스위스에서 가장 큰 텔레콤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KT, 뭐 SKT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 요구사항도 심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텔레콤의 비즈니스가 그 전에 대부분 B2B에 우리 컨슈머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였다면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뀌어서 이제 점점 더 새로운 B2B 비즈니스를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B2B 비즈니스를 서포트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이거를 빠른 시간에 론칭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례는 해외 사례인데 이걸로 갖고 얻는 우리 시사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그 개별 기업들이 커다란 하이퍼스케일러들, AWS나 애주어나 이런 쪽에서 만드는 속도만큼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그 파트너 중에는 현재로서는 가장 그 근접된 기술들을 제공하는 데가 VM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례는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사례고, 워크로드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AI ML 워크로드예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DW 하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뭐 AI ML 프로젝트 하실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진행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가 될까 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 DW를 한 데까지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분석 플랫폼으로 가고자 했던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분석에 대한 것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엔드 유저들이 각각 분석해서 보고자 하는 게 다 틀리다가 보니까 각기 다 다른 툴로, 각기 다 다른 형태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럼 회사로 놓고 보게 되면 비용의 낭비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VMware 솔루션이 들어갔지만, 그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주는 분석 플랫폼으로는 탄주, 그린플럼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분석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툴을 가지고 이거를 업무에 응용하는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었다가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저닝. 이거는 VM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VM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걸, 이걸 자동화하는 거죠. 그것까지 한 프로젝트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는 방법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앱이 중요했는데, 이 앱은 대부분 컨테이너거나 아니면 상용 앱들인데 이 앱들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앱들을 또 마찬가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프로비저닝하거나 디프로비저닝 해주는 거를 자동화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ML 프로젝트를 한다라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만은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내용, 혹은 GIT가 또 이쪽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GIT와 VM웨어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이제 그 정리를 해서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앱이 중요하고 그 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앱을 어디로 놓을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적에 반드시 VM웨어나 GIT하고 의논을 해주시게 되면, 그 앱을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놓던, 그 앱을 엣지에 갖다 놓던, 그 앱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갖다 놓던 그거를 아주 쉽게 아까 말한 5R 혹은 7R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를 저희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ywhere Workplace입니다. 그래서 Anywhere Workplace 결국은 뭐냐 하면 비대면이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원격 근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새로 여러분 회사에 조인한 인플로이들은 당연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격 근무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격 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다양한 형태의 IT 자산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IT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Anywhere Workplace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나고 나도 여러분이나 저희가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100% 나는 재택으로 하렵니다. 이럴 수도 없고, 100% 나는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하이브리드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어진 이제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대부분 겪었던 게 뭐냐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도 이 직원들을 대면에서 교육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이 온보딩. 그 다음에 직원들 출근시키지 못했잖아요. 확진자 생기면 다 집에서 근무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안전이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집에 가서 근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집에 가서 근무하라고 한 친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에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제 규제로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규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큐어하게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보니 VPN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보안 이런 것들이 다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에서 돈다는 게 잘해야 50% 이하. 그러면 어디서 도느냐? SaaS로 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돌렸다. 그럼 그건 AWS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보안을 내 데이터 센터의 경계 방법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 그 데이터 센터의 팝을 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보안과 연결성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원격에서 일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테크놀로지들인데 사실은 이제 VM웨어가 이거를 합쳐서 제로 트러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즉 여러분의 인플로이나 고객이나 채널들이 무슨 디바이스로 들어오든 그게 PC든 아니면 저처럼 모바일 단말로 들어오든 탭으로 들어오든 어떤 디바이스로 들어오든 혹은 로봇으로 들어오든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유니파이드 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야 돼. 이게 인가된 디바이스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엔드포인트별로 침해를 당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PC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서버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벌추얼 VM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을 해결해주는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Secure Access Service Endpoint라고 얘기하는 SASE, SD-WAN을 기반으로 한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구현을 하는 건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관리하기 용이하게 전달해요. 이게 지금 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거의 나이트메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솔루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의 요소별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를 통합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nyway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면 CIO, CISO, 그 다음에 LOB 혹은 인플로이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일단 직원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팀의 오버헤드가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보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전달된 멀티클라우드 어떻게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지 하고 애니웨이 워크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보안을 어떻게 강화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올해 프로젝트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